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 나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쟁, 식민지배, 쿠데타, 그리고 독재까지. 모든 실패 조건을 안고 시작한 나라. 그러나 단 3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나라. 대한민국. 이건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입니다. 카이로, 베이징, 자카르타, 이스탄불, 나이로비. 신흥국의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생존의 교과서라 부르며 국가혁신 TF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한 경제학자. 그는 전 세계 언론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시스템은 수출되지 않지만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경제가 아닌 사람, 정책이 아닌 집단이지 지도자가 아닌 국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말 나세르입니다. 출신 국가는 남미의 내륙에 있는 작은 나라죠. 지도를 펼쳐야 이름이 겨우 보이는 곳이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늘 변방에 머물러 있는 국가입니다. 제 나라에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린 천연 자원도 있고 젊은 인구도 많아. 그런데 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사람들은 정부를 탓했고 정부는 식민 지배의 후유증을 들먹였어요. 매년 새로운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빈곤율은 줄지 않았고 수도 외곽에선 여전히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가족이 많았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엔 마을 변두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국가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며 공장은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하루에도 12번씩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지독할 만큼 현실적이었어요. 너만은 나라를 떠나라. 그게 어머니가 줄 수 있었던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죠. 국립학교는 등록금이 면제였고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낡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제가 살아갈 이유도 들어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개발경제학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IMF, 월드뱅크, UN 개발계획, 수많은 보고서와 성공 사례들을 복사해가며 밤을 새워 읽고 또 읽었죠. 그러다 하나의 질문에 꽂혔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실패하고 어떤 나라는 성장하는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성장을 했고 베트남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제조국가가 되었으며 르완다처럼 내전의 상처를 딛고 디지털 강국이 된 나라도 있었죠. 그런 나라들을 다니며 조사했고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책상 위 숫자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있었어요. 정책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그게 제가 터득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직후엔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게다가 그 성장이 단 5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검토했고 외교통상부 문서도 뒤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들이 있었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설명할수록 더 미스터리해질까? 모든 지표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성장의 바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현실로 만든 걸까?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독특해서 너희 나라에 맞지 않아.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잖아.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걸어보고 물어보기 위해 한 도시의 뿌리를, 그들의 기억을, 체온을 느끼기 위해 떠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냄새도요. 환기 시스템이 너무도 조용해서 마치 숨을 죽인 성당에 들어선 듯 했죠. 사람들마저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착륙이 반복되는 대형 공항인데도 짐 찾는 줄마저 칼같이 정렬돼 있었어요. 몸은 분명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머릿속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카트 하나를 밀고 이동하는데 동선 위엔 장애물이 없었고 표지판은 셋 이상 언어로 정확히 안내되어 있었어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눈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들. 정렬된 상태로 줄을 선 게 보였고 운전자들은 호객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택시 안 타십니까? 란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그냥 조용히 질서 있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 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짐 하나만 들어줘도 팁을 요구하는 기사들, 거친 손짓과 시끄러운 흥정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열차 안은 조용했고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를 오가며 전화를 받더군요. 그 모든 풍경이 너무 정숙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본 뒤에야 깨달았죠. 이건 통제가 아니라 합의된 질서라는 걸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올려다본 그 순간 충격에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가 전쟁을 겪었던 나라라고. 초고층 빌딩과 대형 스크린, 각국 관광객들이 흐르는 인파. 전쟁 영화 속의 피투성이 서울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도시 하나쯤은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날 오전 서울역 광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노트북을 들고 바삐 움직였고 청소부 아주머니는 플라스틱 하나 떨어지지 않은 바닥을 반복해 닦고 있었어요. 수치상으로 이 나라의 성공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출입 구조, 제조업 점유율, 고도성장 그래프. 다 외우다시피 했던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이 현장은 그 숫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었거든요. 편의점 점원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줬고 지하철에선 노인을 먼저 태우기 위해 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선진국이 이 정도로 사람 중심적이던가. 노트북을 켜서 다시 성장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경제 모델은 존재했고 무역 정책도 분석되어 있지만 그 어떤 그래프에도 표정은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이 아니라 생존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생존 방식이라는 개념은 통계나 논문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집단을 움직였던 걸까?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박정희. 그는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독재자라 하고 또 누군가는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의 흔적이 시작된 곳으로 가보자. 가이드와 함께 KTX를 타고 서울을 떠나 구미로 향했습니다. 구미역에 도착하자 첫인상은 묘했어요. 대도시도 시골도 아닌 어중간한 풍경. 그러나 곧 알게 됐습니다. 여긴 그저 지방 중소도시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기념비 같은 곳이었죠. 시내에는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기념관이 나란히 위치해 있었고 곳곳의 표지판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3355 사진을 찍고 있었고 관람 중 만나게 된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죠. 그 양반이 없었으면 여긴 아직 논밭이었지. 단호했지만 따뜻한 말투였어요. 그분은 구미 토박이였습니다. 1970년대에 구미공단이 처음 조성될 때 이주해와 그 공장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했죠. 도로도 없던 시절이었소. 소가 지나다니던 흙길에 전봇대 하나 꽂히더니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지. 그게 다 박정희 덕이요. 그 말에 저는 대꾸할 수 없었어요. 숫자도 통계도 아닌 직접 겪은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기념관 내부에는 박정희의 유년 시절 사진과 사범학교 시절 기록, 군복 입은 초창기 모습까지 세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왜소했던 소년이 군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오래 사로잡았던 건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문구였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극심한 가난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궁핍했고 어머니는 막내를 지우려 간장까지 마셨다더군요. 그래도 살아남은 아이, 그게 박정희였대요. 구미 국민학교 시절엔 공부를 잘했고 늘 1등을 도맡았다고 해요.
하지만 중학교 진학조차 쉽지 않았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택한 게 사범학교,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길. 그의 삶은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라 탈출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는 복잡했죠. 일본군 장교가 되었다가 광복군으로 돌아섰고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 위기에 몰렸다가 한국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군이 되었으며 결국엔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 인물. 기념관을 나와 생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흙집, 낡은 기와 평범한 돌담. 그곳엔 위대한 정치가의 향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구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본 사진들과 증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사람, 정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구나.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존자의 이야기였죠.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여러 자료를 찾던 중 5.16 군사정변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었어요. 검색해보니 그날 새벽에 흑백 영상이 떠올랐어요. 거리에 쏟아져 나온 탱크, 방송국을 점거한 군인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쿠데타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 나라에서도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언제나 피와 억압이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를 뒤엎고 총을 앞세운 정권은 대개 국가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16 쿠데타 이후 오히려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제 안의 혼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검색 끝에 구술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서울의 대학생, 시장 상인, 공무원들이 남긴 생생한 육성이었죠. 그때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시장에선 삥 뜯는 건 기본이고 선거는 그냥 도장만 찍는 쇼였고 어떤 놈이 누굴 때려도 경찰이 돈만 받으면 끝이었죠. 5.16 새벽 군복 입은 청년들이 탱크 타고 시청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들 환호했죠. 드디어 누가 나선 거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공포의 쿠데타가 아니라 질서의 쿠데타였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박정희가 총을 들고 나왔지만 그 총은 권력을 탐해서라기보다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료를 뒤지던 중 이런 문장도 발견했습니다. 박정희는 한국 사회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 했다. 그는 정당을 해체했고 정치 깡패를 공개 심판했으며 공무원을 줄세웠고 세금을 확실하게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게 무서운 방식이긴 했지만 효과적이었죠.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국회는 마비됐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모든 걸 떠넘긴 상태였죠. 민심은 바닥에 깔렸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군인이 메운 겁니다. 물론 그게 옳았느냐는 여전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는 헌법을 무너뜨렸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군에 집중시켰죠. 반대파는 잡혀갔고 언론은 검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곧 민간의 권력을 이양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년 후 제3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그는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쿠데타 주도자가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군인인가, 정치가인가, 독재자인가, 아니면 구원자인가? 쿠데타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단어는 공포보다 질서로 먼저 기억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능과 부패의 끝자락에서 그는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비판할 건 많지만 그의 통치는 처음부터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됐고 국가의 뼈대를 세우는 대로 이어졌던 거죠. 저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살아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기록과 영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없이 가이드와 함께 택시를 타고 무작정 종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식당이 있었죠. 입구에 계시던 70대 후반의 노신사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금세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기 힘들었는지 아니면 괜찮았는지요.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정희 없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지. 박정희 전에는 그냥 개판이었어.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이 없다는 게 당연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양반이 등장하고 나서야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군복 입고 TV에 나왔을 땐 무섭기도 했지. 근데 박정희가 나오고 바뀌었어. 농촌부터 다시 시작하자.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요. 옆자리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도 이야기에 끼어드셨어요. 논밭 갈아엎고 벽돌 날랐어. 지붕도 새로 덮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했지.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첫 번째 어르신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애들 굶기기 싫어서. 그땐 다 같이 굶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셨어요. 그 양반은 일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60대 이상의 시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노인정 앞, 시장 좌판, 공원 벤치.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때가 더 좋았어. 나라가 나아지고 있다는 건 눈으로도 보였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 양반,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지만 사리사욕으로 정치한 건 아니었어. 제 조국에서는 지도자를 말할 때마다 늘 얼마나 해먹었나가 기준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사람들 챙기고 나라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죠. 그러다 IMF 보고서에 나오는 부패 지수만 다시 확인하고는 역시 우린 안 되는 나라야라고 자조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겪은 이들이 참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원해서 견딘 거야. 애들 위해, 내일 위해, 나라 위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숫자나 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걸.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함께 결심했기 때문에. 그 독재는 단순한 억압으로 기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슬프면서도 묘하게 부러운 기억이었어요. 왜냐면 제 조국엔 그런 합의조차 없었으니까요. 새마을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책 명칭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울 외곽, 지금은 도심화된 한 동네의 작은 회관. 새마을 지도자를 지냈다는 어르신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지만 정정하셨고 말투엔 아직도 리더 기질이 남아있었어요. 그 시절요? 뭐, 정부에서 시멘트 몇 포대 줬어. 기와 바꾸고 담장 고치고 집마다 페인트 칠하라고. 그럼 정부가 마을 바꾼 거예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는 계기만 만들어준 거고 바꾼 건 결국 우리야. 회관에서 밤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누가 빠지면 같이 찾아가고 일종의 경쟁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책이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한쪽이 시작하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동네 특유의 집단 동력. 그게 강요가 아닌 눈치와 책임감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같은 날 산업단지에서 일했던 은퇴 기술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포항제철 창립기 멤버였다는 그는 담배를 길게 빨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뭐 배운 거 있어야 말이지. 기계 고장나면 그냥 다 뜯어봤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안 되면 다음날 또 하고 뭐라도 안 되면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신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렇지. 누가 대신해줘? 책임지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다 우겨넣고 우겨 맞춘 거야. 근데 그게 돌아가니까 신기하더라고. 나라에서 뭔가 해줬다고 느끼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해줬다기보단 뭐 하면 거기 맞춰주는 느낌이었어. 우리가 일하니까 길도 깔리고 수출하니까 정부도 알아주고. 일방통행은 아니었어. 서로 주고받는 맛은 있었지. 말로 명확히 정리하진 않지만 서로 어느 정도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게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현실적인 작동 방식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든 산업화든 정부가 무언가를 던졌을 때 그것을 일로 만든 건 국민이었다. 같은 방향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 나라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박정희 혼자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그걸 실행한 건 결국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자료 조사를 위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신문 기사들과 외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식민지 가해국인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아낸 것. 돈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 무릎 꿇느냐, 역사를 팔아먹느냐.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그 시위를 했던 전직 신문사 논설위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80을 넘긴 원로였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그땐 우리도 몰랐지. 그 돈이 나라를 바꿀 줄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웃고 말했습니다. 거의 전쟁이었어요. 신문사에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정치인들도 다들 고개 숙이고 다녔지. 그런데 왜 결국 밀어붙였을까요? 필요했겠지. 당장 나라가 뭐가 없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을 흐렸지만 저는 자료에서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일 수교를 추진하기 직전 한국 정부는 이미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기획, 포항제철 건설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죠.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일본은 거의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당시 외무부 협상단 보좌역으로 참여했던 전직 관료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감정을 내려놔야 산다. 죽은 자들의 분노는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되 나라를 세우는 건 산 자들의 몫이다.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혀 감성적이지 않은 태도, 실용주의, 계산, 생존. 그게 그 시대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료를 더 찾던 중 일본 측에서 작성한 1965년 비공개 외교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감정을 설득할 수 있는 강한 통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 안정이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박정희의 지도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죠. 한 제야 역사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한 거죠. 우리가 약할 땐 분노만 남았지만 강해질 수 있다면 그 감정도 조절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나라의 경제 기적은 의지만으로 이룬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접고 머리로 계산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대에서 국민은 믿고 따라가줬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했던 시대. 그리고 그때 박정희가 했던 선택은 친일도 굴욕도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차가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를 통해 받은 5억 달러는 분명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거의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았어요. 세계은행, IMF, UN 등 어디를 뒤져봐도 장기적인 외자, 의존 국가 목록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쩌다 스스로 일어난 걸까? 저는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지표가 아니라 외부 자본 유입 비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1970년에서 90년 사이 한국은 GDP 대비 원조 의존도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미 여러 국가는 수십 %씩 외채로 버티고 있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저는 구로공단 근처에 있는 한 중소기업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70년대, 80년대 수출 제품 샘플과 공장 설계도 그리고 기업가들의 구술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죠. 작은 흑백 화면 속 낡은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말했어요. 외국은행은 우리를 신용조차 안 합니다.
없으니 살려고 안 자고 일했죠. 설비요? 일본 중고 설비 사와서 분해하고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옆에 있던 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대통령도 국민도 남 탓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게 공기처럼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낙관이 가능했을까? 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원조가 아니라 자력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배고파도 창피해도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해보자는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제철, 현대조선, 대우전자가 전부 국내 자본과 인력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최대한 버텨본다. 그건 경제 모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생존 전략 그 자체였어요. 저는 박정희 시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과 국가 개인 모델을 연구하면서 설계자의 존재에 주목했었습니다. 계획경제, 중화학공업, 수출주도 전략, 그리고 외자 유치. 어느 것 하나도 허술하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뚜렷한 비전을 가진 국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런 구상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무엇보다도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야 하죠. 누가 밤새 용광로 앞에 섰을까? 누가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을 버텼을까? 누가 절약하고 저축해서 은행에 돈을 맡겼기에 그 돈으로 산업자금이 조달될 수 있었을까? 기록은 대부분 위에서 시작합니다. 정책, 회의, 국정연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서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의 한 중소도시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조선기자재 공장 단지가 들어섰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80대 어르신. 한국 경제요? 다 그 시절 공장 뛴 사람들이 만든 거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못 나온 채 고등학생 때부터 기계 공장에 들어가 3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맨날 허리 굽혀서 일만 했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희망 있었어.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 처음 이해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최하위권. 외화가 부족해서 밀가루와 옥수수를 외국 원조에 의존했고 쌀은 정부가 수매해서 배급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국가 발전이라는 방향에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수출 100억 달러 목표, 10만 가정의 소득 2배 달성 운동, 새마을 운동의 벽돌 나르기. 이 모든 건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국민이 받아들이고 실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열람한 1970년대 신문기사 속 인터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진다면 그 땀도 자랑스럽다. 이 시점에서 저는 결론을 바꿨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킨 것은 박정희라는 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고 기술자만도 아니었어요. 그 기획을 현실로 만든 국민 전체, 이 경제의 진짜 주역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상징하던 인물이 자국 정보기관 수장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체제 자체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겠죠. 그의 죽음 이후 한국은 격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민정부의 수립까지. 정치는 변화했고 시민의식은 깨어났으며 언론은 점차 자유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2020년대에도 여전히 박정희라는 이름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생생히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공과를 나누려 했고 시민들은 각자의 삶을 근거로 의견을 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중년 남성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박정희 덕에 집을 사고 애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하지만 대학가에서 만난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독재는 독재죠. 말 못하게 한 건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강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서구 정치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는 평가로 분류됩니다.
개혁가 혹은 폭군, 민주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 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이분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답은 기억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서양은 법과 제도의 기록을 맡기지만 한국은 기억을 사람들 속에 남겨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벽지도 냉장고도 다 그 사람 시절에 생긴 거요. 지금은 다 당연한 것 같아도 그때는 기적이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통계에선 잡히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민주주의는 억압됐고 언론은 통제됐으며 정치적 반대자는 탄압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고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심으로 세워졌고 기적은 확신으로 완성되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한 나라였다. 어쩌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독재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기억해야만 하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박정희라는 인물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죠.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어지럽게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내 독서등을 켰어요. 무릎 위엔 빼곡히 메모가 적힌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요. 보고서는 거의 완성돼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도표, 연도별 GDP 성장률, 산업별 고용 구조 변화, 재벌의 등장과 외자 유치 전략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엑셀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는 처음 이 질문 하나를 품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 해답은 뜻밖에도 국민이라는 단어로 귀결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기술 이전, 투자 유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했고 미래를 감당했고 지도자의 독함조차 자기 몫이라 여겼던 사람들 말이죠. 박정희 이 이름 앞에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옹호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쥐었지만 그 권력을 철저히 국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국민은 실제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고속도로, 조선소, 반도체, 고층 빌딩, 지하철 그리고 그 속을 채우는 스스로 나라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를 욕하지만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건 제 메모 중 가장 자조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선 리더를 향한 불신이 곧 시민의 미덕처럼 여겨지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권리가 항상 우선시되니까요.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적의 실체라는 다큐멘터리 특집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 출장을 다녀온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그 나라를 이해한 건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아직도 명확히 말하긴 어려웠으니까요. 결국 수락했어요. 왜냐면 그 무언가를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촬영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사회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박사님이 다녀오신 한국, 어떻게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원조, 수출, 수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정신으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제 말을 되묻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하는 시청자도 있었겠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민주주의는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법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하죠. 그들은 배웠고 버텼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박사님, 그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시스템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지탱한 마음이에요. 말을 마친 뒤 저는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방송은 몇 분짜리 클립으로 편집되어 나갔고 한두 시간 만에 제게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진심이 있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죠.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짜 수출품은 제품이 아니라 정신이구나. 카메라 앞에서 말하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산 게 아니었다. 견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견딤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죠.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진짜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국적도 생일도 없이 진흙 위에 깔린 천막 속에서 숨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글자를 본 적도 없고 글자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느 날 한 나라가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총도, 돈도,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글자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 글자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 아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외칩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자문위원이 되어 세계 각국 정부와 학자들 앞에서 한글은 정신이고 생존이며 혁명입니다라고 외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아랍문화국의 자문위원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국에 한글과 한국의 기록유산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세계기록유산과 함께 언급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1년이었습니다. 저는 요르단 자르카시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도 없었고 생일도 없었으며 글자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였어요. 당연히 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고 이름 석자를 써본 적도 없었죠. 그날도 모래바람이 잿빛 천막을 때렸습니다. 요르단 자르카시 난민촌.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망각 속에 파묻힌 땅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하늘이 우리 천장이었고 낮이면 온몸에 모래가 붙어 땀과 섞여 악취가 났죠. 그곳에서 8살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자이드 알카림. 하지만 그때 제겐 이름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굶지 않는 것. 그날 낯선 천막이 하나 생겼습니다. 천막 앞에는 영어도 아랍어도 아닌 기이한 문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구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천막 안엔 네모난 판자와 종이 몇 장, 그리고 작은 칠판 하나,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봉사자였죠. 그녀는 우리 앞에 앉아 진흙바닥 위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에는 힘이 있었어요. 모양이 마치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았달까요? 모래 위에 쓰인 글자가 제 가슴엔 불처럼 박히더군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한글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글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글을 알면 세상을 읽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이미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그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듯 배우기 위해 줄을 섰어요. 처음 배운 글자가 히읗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아 그리고 니은.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이드,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한국. 그 낯선 나라는 저에게 글자라는 생명의 도구를 준 나라였어요. 당시 저는 글자를 배우는 게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밥이 해결해줘야 하고 병은 약이 있어야 낫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한 글자, 한 문장,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글자를 아는 아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한글로 적힌 문장을 처음으로 읽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막 옆 구호박스에 쓰여있던 글귀였죠. 처음 읽은 문장이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받기만 했던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천막 밖으로 나가 진흙 위에 다시 한글을 써봤습니다. 모래는 쉽게 무너졌지만 마음속의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이걸 배워야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진흙 위의 글자가 훗날 제가 세계에 전하는 한국의 시작이 될 줄은. 두 번째로 읽은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구호박스의 모서리에 인쇄된 그 단어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느꼈어요. 사람이 아닌 나라가 나를 도운다는 사실이. 어린 제게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천막 교실에 앉아 공부하던 어느 날 선생님이 작은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문장은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그 말.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서 자꾸만 혀가 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책에 적힌 글자가 내 입에서 나오네. 그 짧은 문장은 저에게는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아이였어요. 출생신고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단어의 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모르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글 교실은 문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색하는 공간이 되었죠. 선생님,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지금은 부유하지만 옛날엔 이곳만큼 가난했어요. 그 대답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만큼 가난했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거든요. 우리는 가난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놀라운 건 한국이 우리에게 물건만 보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자,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경험까지 함께 보내왔어요. 그게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량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담아보낼 줄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재밌었고 단어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의 삶의 핵심이란 사실이었죠. 봉사자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 직후 미국과 유엔,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것을 주는 중이에요. 한때 배고픔에 울던 나라가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첫 문장은 언제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 문장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 짧은 글자 속에 얼마나 깊은 세계가 들어있는지.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글자를 보내고 선생을 보내고 시간을 내요. 이 먼 요르단 난민촌까지 손을 내민 그 나라. 그게 그냥 국제적인 의무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면 한국에 대한 책은 거의 없었지만 유엔과 NGO 관련 자료실엔 몇 가지 문서가 있었어요. 처음 접한 한국의 사진은 흑백이었고 사람들은 판잣집 옆에서 밥을 지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한국의 현재는 초고층 빌딩, 스마트폰, 고속열차, 그리고 기적의 나라라는 수식어까지 달려 있었어요. 너무 괴리감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기적을 만든 걸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것. 1970년대까지도 유니세프, USAID, WFP 등에서 쌀, 분유, 옥수수, 교과서, 연필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물품들 중 일부가 바로 우리 난민촌에 도착한 종류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그 연필, 그 빨간 쌀 포대, 그걸 한국도 한때는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받은 것을 잊지 않았구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려 되갚아야 할 책임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무렵 저는 요르단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며 졸업 논문 주제로 개도국의 발전 전략 비교를 택했어요. 당연히 중심엔 한국이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이거였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국의 변신을 추적하다. 보고서를 쓰며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사례였어요. 농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국 산업화로 연결되었는지,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했는지, 마을 단위의 자치와 자율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그 모든 게 교과서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각국에서 개도국 전략 교재로 쓰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요르단 정부 내부에서도 몇몇 지역에 한국식 지역 개발 모델을 시범 도입한 적이 있었고요. 그걸 보고 또 놀랐죠. 아,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을 공유할 줄 아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기록과 교육이었습니다. 한글로 남긴 정책 문서, 공공 아카이브에 보관된 예산표,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개발 매뉴얼. 한국은 그걸 세계와 나누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왜 우리에게 글자를 보내줬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도 이 나라처럼 되고 싶다. 언젠가 받은 걸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제가 한국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유였고 나중엔 한국을 전파하는 사명이 되었어요. 저는 요르단 대학을 졸업한 후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연구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의 인턴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사실 운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건 집요함이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단 하나, 한국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유네스코 사무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맡은 일은 단순한 디지털 문서 정리였어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분류하고 요약하고 평가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상자 안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릴 적 한글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책은 왕이 실수한 것도 그대로 쓴 책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기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왕이 자신의 잘못까지 기록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놀랐었거든요. 그 실록을 들여다보았어요. 왕의 분노, 백성의 고통, 기근, 전쟁, 밀란, 수탈. 감추지 않고 다 적어놨더군요. 수치스러운 내용도 실패도 모두 다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록을 무기로 삼았구나. 일부 국가는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역사는 반성의 도구였고 기억은 교훈의 창고였어요. 한국은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글자와 기록으로 버텨낸 민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록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왕조실록만 보존한 게 아니었어요. 독립운동가의 옥중 편지, 6.25 전쟁 참전 일기, 새마을운동 회계장부, IMF 금 모으기 운동 자원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계승이었어요. 한국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그걸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모두 기록해두었어요. 심지어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과거의 실패까지 남겨둔 나라였어요. 당시 유네스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 자리엔 한국 대표단도 있었고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업무는 단순 문서 정리에서 중동, 북아프리카권 기록유산 개발 자문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록 시스템을 아랍권 보존 정책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 유네스코에서 정식 채택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고 분열됐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고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는 늘 어린 시절의 자이드가 있었어요. 글자 하나를 배우기 위해 진흙바닥에 엎드리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실 복도, 낯익은 인물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실무관이었고 제가 정리한 훈민정음 관련 보고서를 보고 연락을 줬던 분이었죠. 인사 후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왜 한국은 우리 같은 나라에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셨던 겁니까? 그분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래요. 굶주리고 버려지고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기억하니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도 기억하세요? 잘 살게 된 지금은 잊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그걸 잊으면 우리가 누군지 잊게 되니까요. 기억이 사라지면 도움을 받았던 고마움도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가 누구였는지도 사라집니다. 그 말에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되려 그것을 자산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건 정체성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께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받기만 한 사람은 절대 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저와 같은 난민들의 철학처럼 굳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뒤집은 나라였어요. 받고도 주는 사람이 된 나라. 그것도 누구보다 넓고 따뜻하게. 그 대표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국제원조로 구호사를 받았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 시절 어떤 한국 아이는 배급받은 쌀을 아껴서 어린 동생에게 몰아줬대요. 그리고 자기 몫은 굶으면서도 그 쌀포대에 적힌 나라 이름을 외웠답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그 아이가 커서 외교관이 됐고 훗날 그 나라들을 찾아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 아이가 어쩌면 바로 내가 받은 구호품의 선순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았고 그 기억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되려 그 기억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받는 한국의 원조는 쌀이나 연필 혹은 교재가 아니라 기억의 공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그 가난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었던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내밀어준 손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날 이후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해야 할 차례구나. 한국이 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글자 하나, 기억 하나를 전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나는 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대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글,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자 가장 민주적인 문자. 장소는 튀니지 카이로우안 대학이었고 청중은 중동 각국에서 온 문화정책 실무자들이었죠.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제게 묻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이걸 전할 자격이 있는 걸까? 한때 글자도 몰랐던 난민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글자의 힘을 말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강연이 시작되자 제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지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글자로 구한 위대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쓰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소리라는 말은 제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한 나라의 글자가 이렇게까지 특별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깊이 설명했어요.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과학과 철학을 결합한 문자, 그리고 그 결과 수백 년을 버텨내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언어 시스템.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손을 든 한 이집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그 글자가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그 질문이 저를 찔렀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그 글자에게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봉사자에게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배운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지금은 이 글자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강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한글과 한국 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전문가로 초청되기 시작했어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훈민정음 특강을, 사우디 리야드에서는 세종대왕의 문자 철학 세미나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한글과 조선의 기록문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천막 교실을 떠올렸어요. 모래 위에 글자를 쓰던 그날 배운 글자가 지금 제 손으로 각국의 공무원, 교수, 작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신기하죠? 그리고 강연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문자 전파가 아닙니다. 한국이 준 정신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총이 아니라 한 글자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어느 튀니지 청년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나도 누군가의 진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새기기 시작한 거구나. 2024년 7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명은 2024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 제가 초대된 이유는 한글과 한국 기록 문화의 국제 전파 공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초청장을 받고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받은 건 연필이었고 그 다음은 글자였으며 이제는 감사패라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한국의 공기는 어릴 적 난민촌에서 맡았던 그 먼지 섞인 모래바람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맑고 단단하고 살아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걸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나를 살렸구나. 행사장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에서 초청된 학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저는 끝내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의 동상이 보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천천히 연단 위로 올랐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님께 감사패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패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처음 배웠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행사장 안이 정적에 잠겼고 그 침묵은 곧 박수로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시대의 공감과 한 글자의 힘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제 인생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전 세계에 한국을 소개하는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던 한국인 한 분이 뒤풀이 자리에서 제게 묻더군요. 자이드 박사님, 그때 한국이 당신에게 한 건 결국 뭔가요? 글자요? 교육이요? 아니면 문화였나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였어요. 존엄이요. 한국은 저에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그 대답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여전히 보관 중인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한글 필기들. 그중엔 진흙 위에 따라 썼던 글자들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 옆에 한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끝. 하지만 그 끝이라는 글자엔 시작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첫 글자를 가르칠 차례니까요. 한국이 제게 해줬던 것처럼요.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유네스코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기억의 언어. 중동과 아프리카에
한국이 남긴 글자와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저는 한때 글자 하나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남겨준 그 글자 하나로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제게 준 건 글자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존엄을 글자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